군대가 제국주의를 펴고보려고 해. 일본의 군대가 제국주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이게 하나의 사건이야. 굉장히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는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지. 전시학 수내용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 잠깐 나왔었던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은,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 미리 얘기하지만, 일본은 1868년까지 에도 막부,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쇼군의 나라였었지. 천황이 있긴 있었는데 별로 힘이 없었잖아. 근데 쇼군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그 천황을 자기 이제 주군으로 모시고 쇼군의 그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그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그 쇼군의 군대랑 천황의 군대가 이제 맞서 싸웠을 거 아니냐. 그 천황의 군대가 이제 뭐 자기네들은 이제 천황의 군대라 하면서 막 이런 피리 같은 걸 불고 다니고 북을 치면서 이제 다녔었던 당시에 이제 쓰여졌었던 음악인데, 지금까지 뭐 그 전해진다고 해. 그 이 시대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었고, 전시 학습 내용 잠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뭐 전전 시간에 배웠었겠지만, 1번 뭐지? 아편 전쟁의 난징 조약이지. 2번은 양무운동이지. 3번 자, 철도 구구와 반대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중화민국 수립을 가져온 사건은 신의 혁명.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일본이 네덜란드와고만 이제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교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지. 일본은 기본적으로 쇠국이라고 불리는, 물론 완전히 나라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덜란드와 그 동양의 일부 극히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면은 자유로운 무역 같은 거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어. 국가에서만 이제 무역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상황이었었지. 뭐 미국,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무역을 요구했었지만, 일본에서는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 공포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것들을 계속 거부해 왔었고, 그러다가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그 해군 사령관이 군함들을 이끌고 일본의 도쿄 앞바다로 이제 오게 돼. 예, 당시 상황을 그린 그냥 일본인들은 시꺼먼 멀리서 커다란 배가 연기를 뿜으면서 오는 걸 보고, 일본에서는 그 전까지 이제 바람으로 움직이는, 그 바람과 노로 움직이는 배를 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괴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거기와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남겼어요. 일본에서 이런 시커먼 서양의 배를 쿠로우네, 흑선이라고 이제 불렀다. 검을 흑에다가 배 선자를 쓴데, 각각 이제 일본어는 쿠로우네라고 그래. 보면은 배에 뭐 눈 같은 거 커다랗게 달려있고, 뒤에 도깨비 같은 거 이제 어 앞에 이제 도깨비 머리 같은 게 달렸고, 뒤에는 커다란 눈 같은 게 걸렸고, 입에서 막 그 연기를 뿜잖아요. 뭐 지옥에서 오는 풍경 같은 걸로 이제 봤었겠지.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어. 자, 그런데 이 배에서 막 그 대포 같은 걸 뻥뻥 쏘면서, 대포 같은 걸 뻥뻥 쏘면서 이제 뭔가 무력 시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예전에 아편전쟁 배울 때도 봤었겠지만, 이렇게 그 군함에서 포를 쏘아대면서 그 무역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건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건십 디플로마시라 해가지고, 이런 포함 외교, 실제로 뭐 이런 서양의 배들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1853년에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끌고 왔었던 군함 중에 하나인 미시시피호야. 이 군함들이 잔뜩 찾아와가지고 1853년에 한 번 왔다가 1854년에 한 번 다시 왔어. 이걸 보고 결국에는 막부는 이제 굴복을 하게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막부에서 두 곳의 항구를 이제 개방을 하게 돼.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시모다라고 하는 곳은 그 도쿄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즈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 이즈반도에 있는 항구였었고, 하코다테는 저기 홋카이도 알지?
북쪽의 홋카이도와 가장 큰 섬의 혼슈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항구야. 홋카이도 쪽에 붙어있는 항구로 이 두 가지를 개방을 해. 이 두 항구를 개방한 게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이제 불려. 미일 화친 조약 당시의 풍경을 담은 일본의 상황이지. 미국의 군함들이 이제 앞에 잔뜩 도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가운데 미국의 군대가 이제 쫙 도열해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그 1853년 그리고 다음 해에 왔었던 미국 해군제도 페리의 이제 초상화야. 그렇게 해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 미국이 이제 여기서 맺은 외교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해. 미일 화친 조약. 미일 화친 조약에는 어떤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냐?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 영사 주재를 허가한다. 자,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을 하지.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항구가 보이지. 여기를 이제 개항을 한다고 해. 그리고 여기에 개항을 하면은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막 무역하러 갈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서양인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관이 영사를 파견을 해. 콘술이라고 이제 하지 영어로는. 영사들이 이제 파견이 됐어. 여기선 영사 주재야. 영사 그냥 와 있는 거야. 근데 영사의 재판권은 나중에 생기는 건데.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거야.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국사 배울 때도 한 번씩 봤었겠지만 최혜국 대우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지. 중국의 이제 개항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랑 일본이랑 외교를 맺었어. 그래서 일본이 어떤 권리를 미국한테 주기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권, 그 뒤에 이제 일본이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권리를 영국한테 줘.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왜 우리보다 더 좋은 권리를 영국한테 주냐? 우리도 똑같은 대우, 우리를 최고 혜택 받는 나라로 대우를 해달라. 이런 걸 최혜국 대우라고 하지. 가장 어, 어,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나라의 그 대우. 한마디로 딴 애들이 좀 더 좋은 거보다 그 똑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지. 자, 미일화 친조약이 맺어지고, 근데 4년이 지났어. 미국은 마치 영국이 제1차 아편전쟁 뒤에도 여전히 그 무역의 확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에로 사건을 이제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한 번 더 일으키잖아. 그때 먼저 미국도 한 번 더 조약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4년 뒤에 미국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군함을 이끌고 와서 이제 맺도록 했어. 그래서 1858년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때는 시모다와 하코다테 외에 4개의 항구를 이제 개방하기로 해. 그 중에 이제 어떤 항구가 개방되냐? 네덜란드와의 이제 무역으로 유명했던 나가사키가 있었지. 나가사키 그 밖에 고베라고 하는 곳.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세토네라고 해가지고 일본 내부에서 이제 그 무역이라든지 해상 그 교통로 했었거든. 세토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본의 지중해 같은 곳이지. 그리고 니이가타라고 하는 곳. 니이가타는 이제 뭐 한반도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서 북한으로 이제 가는 여객선이 이쪽에서 이제 많이 출발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당시 수도는 뭐 천황이 살고 있는 데가 교토였었지만 에도는 쇼군이 살고 있는 데였었지. 자, 에도의 바로 코앞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그 에도 앞 바닷가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 요코하마를 개항을 하게 된다. 이 조약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야. 그 밖에 또 이제 살펴볼게.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는 거. 영사 재판권 인정. 아까 1854년에 영사가 이제 그 일본의 개항장에 머무는 걸 허가했었는데, 보면은 뭐 일본인들이랑 서양인들이랑 무역 분쟁 같은 게 생기고 막 길 가다가 막 그 뭐 어깨 같은 데 부딪히고 막 싸움도 나고 할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은 또 뭐 어때? 허리춤에 칼 같은 거 차고 있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본과 서양인의 그 무역 뭐 충돌 같은 게 일어났었을 때 이거 재판을 누가 하냐? 일본인이 범죄 저질렀을 때는 일본 관리가, 서양인이 문제 저질렀을 때는 서양인 영사, 그러니까 미국 영사가 재판을 한다는 거야. 외교관인.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충분히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었겠지만, 어떤 나라 안에서 요즘에 이제 법 상식으로 보면 어떤 나라 안에서 누군가 죄를 저질렀잖아, 외국인이. 그럼 그 외국인은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받아야 돼? 그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그 사람이 소속된 원래 나라의 법으로 이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그 뭐 이런 상황이지.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본이랑 시비 없었는데 일본이 막 칼 들고 막 그 위협하니까 미국인이 그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재판받지? 미국 영사한테 이제 재판을 받지. 자, 미일 소통상 조약이 1854년에 이제 맺어진다. 그 밖에 이제 수능특강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관세를 일본이 마음대로 못 물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지. 그걸 세금을 물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관세라고 하는데, 관세는 일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협정을 맺고 나서 이제 정하는 거야. 한마디로 일본이 미국 상품에 세금을 많이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이제 협정 관세이지. 그게 사조에 이제 규정돼 있고, 미국인이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어 에도 코앞까지 와서 이제 무역을 맺을 수 있게 된 이제 미일 수호통상 조약 형사재판권을 인정하고, 당시에 미국에서 파견한 그 일본에 머무르는 모든 어, 일본에 머무르는 모든 그 미국인들을 그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로 타운센드 해리스라고 하는 이제 이 인물이 부임을 했었는데, 이 인물은 미국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1858년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맺은 사람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에도의 이런 이 절에서 이제 머물렀다고 전해지지. 절의 이름은 내가 그 사진을 챙겨놓는 과정에서 까먹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 도쿠가와 막부는 힘으로 유지되는 이제 곳이잖아요. 힘으로 유지되는 곳인데, 어떤 자기보다 강한 서양의 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어. 자, 이제까지 일본 최강이었었단 말이야, 에도 막부가. 도쿠가 막부가 에도 막부가 최강이었었는데, 일본보다 더 센 이제 세력이 나타나는 걸 이제 본 거지. 뿐만 아니라 이제 에도 막부 말기쯤 되면은 서양하고 거래 막 하기 전부터 막 천재지변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막 그 기근 들어가서 사람들 막 수십만씩 막 굶어 죽고 하는 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었어.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악화가 됐었는데, 서양이랑 그 무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되면서 점점 더 그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에도 막부에서는 서양과 이제 무역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하고 하면은, 또 이제 서양의 물건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수입한다든지, 그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걸 받아들이면서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단 말이야. 그 세금 같은 걸 이제 많이 올리게 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물가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이제 난을 일으키게 돼. 농민 폭동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에도 막부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그 강화가 되게 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막부는 수많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수많은 다이묘, 그 영주들을 거느리는 최고 이제 장군이라 했잖아. 각 지방에는 에도막부랑 가깝고 에도막부의 친척이라든지 에도막부가 세워질 때 공을 세웠던 그런 그 영주들도 많았었지만, 에도막부에 맞섰던 이제 관리들도, 그 지방의 영주들도 많았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도막부가 이제 휘청거릴 때 이들 세력이 이제 굉장히 이때다 싶어서 에도막부에 이제 반항하는 이제 운동을 펼치게 돼. 그 에도막부의 반항을 품은 지방에서도 권력을 잡고 있는 관리들보다는 그 지방의 그 무사들 중에서도 하급 무사들이 상급 무사들보다 사회적 불만 같은 게 이제 많겠지. 결국에 이들이 어떤 운동을 펼치게 되냐, 존왕양이 운동을 펼치게 돼. 존왕, 에도막부를 타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최고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더 신성한 존재를 내세우는 거지. 자, 에도막부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천황은 힘은 없어도 그 쇼군보다는 더, 에도막부의 쇼군보다는 더 높은 존재라고 이제 믿어지잖아. 이 천황을 받드는 존왕, 그리고 서양 오량기를 내쫓는다는
양이 서양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 못 살게 됐다는 생각이 많았으니까 그 조낭양이 운동이 펼쳐지게 돼. 근데 이 조낭양이 운동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사진 좀 살펴보면은 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버리면은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 1859년쯤이었었나 그 도쿠가 막부의 대신이 이 나오스케를 하급 무사들 어, 도쿠가 막부의 무사들이 아닌 다른 지방의 이제 무사들이 암살을 하는 과정이야. 그 도쿠가 막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신하가 칼을 맞아가지고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 그박 어, 뭐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또 어떤 일을 벌이냐. 서양인들도 습격하는데 서양인들 습격했다고 막 서양인들이 막 이거 트립 잡아가지고 그 서양인들 공격한 무사들이 있는 그 지방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자 조낭양이 운동을 외치면서 막부를 공격하고 천황을 받들고 서양을 공격하다. 이들 세력은 그 서양의 대포맛을 보고 나서 아 서양이랑은 더 이상 맞설 수 없겠구나 하고 양이라고 하는 운동을 자기들 운동에서 빼버려요. 그럼 뭐가 남지? 조낭만 남지. 조낭만 남고 막부를 엎어버리자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실시를 하게 돼. 이 운동의 중심이 됐었던 게 사스마번과 이제 조슈번인데 사스마번은 어디쯤 있냐면은 사스마번이 여기 일본의 서남 쪽에 이제 있지. 지금의 가고시마 현이고 저기 조슈는 이제 이쪽에 있어. 일본의 지금 야마구치 현인데 아베 신조와 그 이제 그 친가 쪽 조상들이 이제 조슈번 그러니까 야마구치 쪽 사람이지. 자, 이 마푸타도 운동이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막부군이 이제 에도 막부군이 그 조슈번이라든지 사스마번 같은 이제 그 지방을 토벌하러 갈 거 아니야. 그들에 맞섰던 게 그들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에도마쿠 같은 데서 군인들은 어떤 계급이었지? 귀족은 귀족이지. 사무라이 계급. 이 사무라이 계급을 내보내가지고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물론 사무라이들도 뭐 총도 갖고 있었고 뭣도 있었어. 근데 이들에 맞섰던 게 누구냐? 주로 이제 하급 그 사스마번이나 조슈번 같은 데서는 이제 하급 무사들에다가 막부의 대군에 맞섰어야 되니까 일반 농민까지 무사가 아닌 일반 농민까지 싹 다 무장시켜가지고 이제 싸우겠는데 조슈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기병대라고 하는 이제 군사 조직이야. 좀 약간 원래 군사는 사무라이들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아니라 뭐 희한한 애들이 군사가 됐네. 그래서 기이한 병사들 해가지고 기병대라고 이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기병대가 사무라이 군대로 이뤄진 그 에도막 부군의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 에도막부와의 전쟁이 결국에는 어 이들 사스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부터 에도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에도막부가 무너지면서 천황 중심 천황의 정치 왕정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걸 왕정복구라고 하지. 그렇게 되면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이제 정권이 수립되게 돼. 메이지 신정부 신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당시 천황 이제 연호가 메이지였었어. 그래서 메이지라고 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신정부라고 하지. 이거는 메이지 어, 메이지 정권이 수립되던 그 시기쯤에 수도 도쿄의 모습이 다 이제 기와 지붕밖에 안 보이지. 이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자 에도 막부가 붕괴되고 왕정이 이제 복구되는 상황이야. 여기는 이제 뭐 조슈 쪽에 이제 군대라고 이제 하는데 보면은 일본의 전통의 복장을 한 자들과 신식 복장을 한 자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있지. 여기에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물론 이제 총으로도 이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려는 사스마 조슈의 군대가 이제 사진에 찍혀 있어. 그리고 이제 검은 옷 입은 군대가 이제 천황의 군대란 말이야. 그 천황의 군대는 보면 이제 깃발이 빨간색 이제 바탕에다가 하얀색 국화 이제 모양인데 이 깃발을 들고 이제 싸웠다고 막부군이 이제 맞서 싸우고 있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이 두 군데가 싸웠지만 에도막 부군이 이제 승리를 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메이지 신정부가 등장을 했었지. 이제 메이지 신정부의 등장으로 에도막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새로 세워진 정부는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키운다는 걸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목적이 어디로 가버리냐, 결국에는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자, 이 부국강병을 목표로 이제 막부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져서 전면적인 개혁을 펼친 이 수십 년간의 과정을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의 목적, 천황이 중심이 되고 그 막부의 장군 쇼군을 무너뜨렸지,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했었던 거야.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졌냐? 천황이 권력이 이제 중심이 됐었단 말이야. 근데 당시 일본에서 수도는 교토였다 할지라도 권력의 중심,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인구가 당시 뭐 100만이 넘었었다고 해. 에도가. 에도로 이제 천황이 다스리기, 일본을 이제 다스리기 쉽도록 교토라고 하는 옛 수도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수도에서 에도라고 하는 막 그 발전하고 있었던 도시로 이제 움직이게 돼. 1868년 그 에도는 천황이 새롭게 이제 옮겨가면서 도시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 동쪽의 수도라고 하는 식으로 도쿄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 이름을 에도가 이제 도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지. 여기가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일본의 정식 수도는 뭐 천황이 그때 교토가 원래 오랜 동안 수도다 보니까 천황이 수도 옮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도쿄로 이제 그냥 뭐 몸만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교토 사람들이 수도가 계속 이제 교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쿄가 뭐 수도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반발을 막 일으켜서 뭐 천황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하네. 도쿄로 사실 천도를 하지 않았다, 잠시 옮겨간 뿐이고 여전히 수도는 교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우리는 수도가 에도로 바뀌고 에도의 이름이 도쿄가 되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봐야겠지. 자, 도쿄는 그 뒤에 그 아까 기와집으로 가득 찼었던 그 도시는 서양식으로 굉장히 이제 바뀌게 돼. 다음은 또 이제 폐번치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시된다고 했었지. 일본은 원래 그 도쿠가 이제 쇼군이 지금의 도쿄 지역, 지금 여기가 에도지. 에도를 비롯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친한 나머지 이제 영주들이 에도의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그 밖에는 에도 막부와 조금 친하지 않은 적대적이었던 그 영주들이 다스리게 되었었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스마원이었었고 사스마였었고, 여기가 이제 조슈였었는데, 이런 각각의 이제 번들이 있었어요. 에도 막부가 다스리는 직할 지역이 아니라 각 영주들한테 다스리라고 한 땅이 번이었었단 말이야. 여기 한마디로 일본은 그 이 번들은 군대도 따로 갖고 있었고, 이 물론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승인 안 해주면은 뭐 승인 안 해주면 안 됐지만, 이 번들이 자체적으로 후계자를 이제 자기 아들로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물려줄 수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각각의 왕국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을 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두면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는 어때? 중앙에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메이지 신정부에 이제 군사력이 있어. 이 신정부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이제 선포를 하는 거지. 번을 폐지한다. 그리고 이 번에는 누가 이제 임명될 것이냐? 이 번을 없애고 여기다 각 지방에다 현을 설치한다. 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진시황제 때 이제 9년제 있었지. 봉건제가 아니라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를 왕이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걸 이제 군현이라고 하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 각 지방에 있었던 번을 없애고 군현을 설치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번을 다스리던 각각의 이제
영주를 다이묘로 한댔잖아 일본어로. 다이묘들을 그대로 그 현 지사로 이제 임명을 한다고 했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현 지사를 그대로 이제 임명을 그 다이묘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천황이 직접 임명해서 현 지사들을 내려보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싶어도 신정부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었기 때문에 이 폐번치현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지. 한마디로 봉건제를 군현제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폐번치현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천황의 얼굴은 이제 옛날 그림 같은 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 뭐 신성화돼가지고. 그래서 각 그 번들이 없어지고 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일본에 지금 현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도 부현이라 해야죠. 홋카이도와 도쿄도, 그리고 교토부, 그리고 오사카부, 도도부, 거기다가 나머지 지역들 현이라고 불러 도도부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지방 제도가 이제 설치되게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 뭐 전국 시도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다음으로 지도 개정이 이제 실시가 돼.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거 일본도 농업국가였단 말이야. 이 농업국가에서 토지 제도를 이제 정해준대. 대한제국에서 마치 무슨 뭐 지조 뭐 양전 사업을 벌여지게를 이제 뭐 했었던 것처럼, 자, 이 지조 개정 굉장히 큰 기업과 함께 이루어지게 돼. 지조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토지세인데, 일본 한마디로 세금이잖아. 일본 백성들은 그 전까지 세금을 어떻게 냈었냐면은 현물로 냈었단 말이야, 쌀로. 근데 이 지조 개정을 하면서 뭘로 내냐면은 돈으로 내, 화폐로 이제 낸단 말이야. 그 그리고 이전에는 와 그 농사 잘 지어지면은 많이 내고, 농사 적게 이제 지어지면 세금을 조금 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땅값을 이제 일본은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토지의 땅값을 매긴단 말이야. 토지의 땅값을 뭐 2.5% 뭐 몇 퍼센트인가 해가지고 그 토지의 땅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세금으로 바치도록 해. 그래서 정부는 이걸 하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 옛날에는 풍년 되면은 그 세금 많이 거둘 수 있고, 흉년 되면 세금 조금 못 걷어가지고 국가의 그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 그런 거 없이 그 이제 지조 개정을 하면서부터 토지세를, 땅값은 쉽게 안 변하잖아. 그 정해진 땅값의 몇 퍼센트를 받으면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제 거둘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예산 같은 거를 할 때 좀 더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 물론 당시에 세금이 너무 높다 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어. 여기 그 일본의 미에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란 일으킨 곳인데, 일본에서는 그 반란 일으킨 인물 너무 폭도라고 이제 많이 쓰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이 와가지고 막 의병들 막 학살하고 그랬는데, 의병들을 또 폭도라고 부르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반항을 한 거라가지고, 폭도들이 보면 죽장 같은 거 들고 있고 이제 칼 같은 거 이제 차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지조개정, 근대적 토지 세제를 확립했다. 이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도 이제 그 밝혀져. 왜냐, 그 세금을 거두려면 그 세금을 바치는 그 기본이 토지였었잖아.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도 확실히 했어야 됐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 같은 것도 굉장히 확립되게 됐었다는 거. 지조 개정. 그 밖에 뭐 상공업 북성, 뭐 간단히 넘어가자면 제철소야. 철강을 만드는 야하타 제철소고, 여기는 이제 나가사키 그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이제 조선소인데, 두 군데다 뭐 우리 그 식민지 조선인데 많이 직용으로 끌려갔었던 이제 곳이라고 해. 이런 곳이 이제 메이지 그 유신 때부터 메이지 유신이 수십 년간의 이제 개혁을 말하는 거였지. 그 유신 때부터 이제 있었던 그 시설들이었었지, 이들 시설이. 네, 봉건적 신문제가 개혁돼 3인 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야. 뭐 여러분들 이걸 개혁이라고 폐지로 해도 되고 해. 아무튼 교과서라든지 순특강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그 조금씩 용어가 다른데,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은 뭐 교과서나 특강에서 똑같이 나왔으니까 어느 걸로 이제 답을 한다 해도, 예서 뭐 문제가 났을 때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일본에 이전까지 사농공상 해가지고 네 가지 신분이 따로 있단 말이야. 직업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달라져서 가장 높은 게 무사, 사, 그리고 그 아래 농민, 그 다음에 공인,
물건 만드는 사람, 마지막에 상인, 그 물건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걸 3, 네 가지 이제 백성대에서 3인이라고 했었어. 계급이 있었잖아 일본에 원래. 근데 이 계급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어 일본에서. 그래서 3인 평등이라고 해. 보면은 이제 천칭에 뭐 무사라든지 이 그 생김새를 보아하니까 이제 일본의 그 떠돌이 승려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둘이 보면 이제 거의 무게가 비슷하게 평평하게 돼 있잖아 여기 줄이. 같은 이제 무게를 지닌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야. 그럼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됐었냐? 그건 아니야. 어, 처음에 이제 그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 있잖아. 이 귀족들은 화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어. 얘네도 이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 그러니까 그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제일 위에 높은 핵심 귀족층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일본 사회 1945년까지 남아있어. 나머지 밑에 무사 그 천황 그 여기서 말하는 그 귀족들은 천황하고 가까운 황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천황을 모시던 그 한마디로 사무라이들이 아니라 천황을 모시던 저기 그 높은 이거 뭐 옛날에 뭐 무슨 그 헤이안 시대 막 이때부터 내려오는 귀족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밖에 일부 다이미어들이 이제 귀족 화족에 들어갔었고 나머지 무사건 뭐 상인이거나 해서까지 싹 다 똑같은 이제 신분이 됐었다고. 자 그걸 보여준 건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여준 거야. 이 사람이 사무라이야 사무라이 출신인데 그 계급이 폐지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상인을 한단 말이야. 그 상인들이 장사하는 게 좀 불쌍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본 상인들 보면 딱 나와갖고 막 그 이라시마세 하면서 막 그 물건 팔고 막 그 장사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사무라이 출신이라서 그런지 앉아가지고 그냥 그 장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결국에는 이제 상인한테 질리게 되지. 보면은 이 시기에 상인들도 이제 그냥 상인들과는 달리 사무라이들은 뭐 상술 같은데 또 뛰어나고 막 그러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말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다고 해. 그래서 막 그 이 시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사 딸이 막 그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막 이런 그 좀 약간 안타까운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3인평등 아무튼 완전한 신분제 폐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무사와 상인, 농민, 뭐 공업자 이런 사람들의 신분제가 개혁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징병제. 징병제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봉건적 특권이 이제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무라이와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없었다 했잖아. 그러면서 패도령이라고 하는 게 내려져. 한마디로 그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칼사냥했었던 것처럼 사무라이들 칼 못 갖고 다니게 된단 말이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무라이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자부심이기도 했었던 칼을 못 갖고 다니게 되고 이걸 이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은 그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겹쳐가지고 설명할 게 많지만 교과서는 빠졌으니까 간단히 세이난 전쟁이라 가지고 1877년에 일어난 일본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내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때 사무라이 출신의 이제 청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고. 징병령에 대해서 1871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세워질 때 일반 백성들을 긁어모아가지고 사무라이 군대를 물리쳤었다 했잖아. 자,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이제 무사들이라고 하는 걸 없애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군대를 평민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만든단 말이야. 이걸 이제 징병령이라고 해. 국민 모두에게 이제 무사가 아닌 국민 모두한테 이제 군대 가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지. 신체 검사 받는 모습이고. 자, 오른쪽에 뭔가 이거 뭘까? 징병 면역 심득. 징병 면제 받는 법에 대해서 이제 당시 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다고 해. 그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 밖에도 이제 뭐 살펴볼 게 교육제도에서도 이제 살펴보자. 교육제도에서는 서양식 교육제도 뭐 의무교육 이제 도입됐다고 해. 뭐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은 뭐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뭐 수학교부터 이제 나중에는 그 대학교까지 하는 뭐 서양의 그 교육제도를 따라가지고 일본에서 서양식 교육제도가 이제 설치되게 되고 이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돼. 한마디로 왜 의무교육이 실시되냐? 국민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막 글을 배우고 말을 익히고 해야 공장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기계 설명서 같은 것도 뭐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군대에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뭔가 말귀를 알아먹어야 군대에 이제 써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대 교육제도와 의무 교육제도가 이제 맞물려서 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돼 이때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의무 교육에 이제 소학교 의무 교육의 대상이었다고 해. 자 당시 학교의 이제 풍경인데 뭐 크게 확대할 수는 이제 없지만 이제 보면 이제 재밌는 점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 얼굴이 어디냐면 옆에 그림에 이게 딱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지. 근데 이제 유학생을 파견하게 돼. 에도 막부 시기에는 이제 외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좀 약간 위험시했었지만 그 메이지 유신기에는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해가지고 그 부국강명 하면 서양을 따라 배워가지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돼. 뭐 여성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었고 또 대표적인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일본의 문부성이라고 지금 말하면 교육부랑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걸 섞어놓은 이제 기관 같은 게 있어. 거기서 이제 돈을 줘서 그 영국의 유학 보내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있어. 이 사람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영국 유학을 갔다 돌아왔었단 말이야. 그 전에는 일본의 그 도쿄 대학의 교수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일본 대학교 같은 교수는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그 메이지 유신기에는 서양인들을 불러가지고 많이 교수를 시키고 있었어. 근데 그 국내 그 일본인 유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내서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한 다음에 이들한테 교수를 잘 주고 서양인 교수를 조금씩 이제 쫓아낸단 말이야. 그때 도쿄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는 라프카디오 헌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부임 중이었었어. 이 사람은 그 일본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이제 사람이어가지고 일본인 아내랑도 이제 결혼을 했었고 자기 이름을 고이즈미 야쿠모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쓰셨었는데 아까 봤던 나츠메 소세키가 이제 유학에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교토대학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너 알아서 그만두세요 막 해버릴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걸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나스메 소세키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다는 나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닌가 하고 자 이 라프카디오 허는 뭘로 이제 유명하냐 괴담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일본의 서양인이잖아요. 근데 일본 살아있던 사람이라 했지. 일본의 배경으로 한 귀신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전했어. 뭐 요즘에 남양 특집이니까 대표적인 이야기로 귀 없는 호이치라고 하는 괴담이 이 이야기에 이제 전해지지. 그러면 또뭐그 눈이 없는 승려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눈이 안 보이는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 비파라고 하는 일본의 동아시아 악기 있지 기타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걸 치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었다고 해. 비파악사라고 하는데 비파법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비파법사의 노래를 들으러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자꾸 오는 거야. 귀신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거야. 근데 노래를 잘 듣고 끝나면 되는데 노래를 다 듣고 나서는 이제 귀신들이 이 승려를 데려간다고 하네. 그 승려가 이제 귀신들이 승려를 데려가려 하니까 이 승려가 살아남으려고 이제 방법을 알아봤는데 자기 몸에 불경을 이제 적어놓으면은 귀신들이 얘를 못 데리고 간다는 자기를 못 데리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몸에 불경을 다 써놨어. 근데 한 군데 안 써놓은 데가 있었어. 귀에 안 써놨단 말이야. 귀에 쓰기 어렵겠지. 귀신들이 봤을 때는 얘 몸은 안 보이는데 귀만 보여.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는 따로 말하진 않고 이 괴담의 제목이 귀 없는 호이치라고 했었지. 결말을 미리 알려준 게 돼버렸네. 자, 그 밖에 이제 또 살펴볼 게 기타 부분에서 일본이 에도 막부 시기에 서양이랑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신정부가 세워졌어도 여전히 그 조약들은 유효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불평등 조약들을 개정을 한다고 일본에서는 그 사절단을 보내 외교단을 보낸단 말이야 각 나라로. 그때
외교단 대표가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일본의 그 우대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그 귀족이 있거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 자, 이와쿠라 사절단에서 자기는 또 귀족이라고 나머지 이제 애들은 다 그 어때? 서양식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 혼자만 일본식 옷을 입었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 저 오른쪽에 이 사람 보이지? 이 사람이 도이로부비였을 거야 아마. 자,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사절들을 만나는 이와쿠라 사절 외국의 이제 대통령들을 만나는 이와쿠라 사절단 그 프랑스 대통령이야 당시. 그리고 이와쿠라 도모미 일본의 이제 사절단 대표. 조약 개정에는 실패. 근데 외국의 문물들을 많이 보고 돌아와가지고 일본의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참고가 되었다고 하지. 그 밖에 뭐 그래 뭐 우편제도 실시 철도부설 그런 건 하는데. 자, 신토의 국교와 일본의 전통 종교 신토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신도라고 하는 거를 뭘로 만드냐? 국교로 만들어. 자, 신도에서는 천황의 조상신도 모시거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신도를 국가의 종교로 지정을 해야 천황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신도를 국교로 만들어. 이걸 국가 신도라고 하거든. 국가 신도화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잠깐 동안이지만 국가 신도화가 되면서 불상 같은 거를 일본인들 막 깨부시고 막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일본은 그 전까지 거의 불교 국가 수준으로 불교를 많이 믿었었는데 불상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승려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고, 뭐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탄압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마치 에도막부 시기에 천주교 이제 박해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메이지 유신 초기에도 막 천주교도들 막 직접 처형하고 그런 거 아닌데 막 그 병들게 막 감옥 같은데 이제 가둬놓고 뭐 그 스스로 알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박해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 자, 또 살펴볼게. 자유민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었냐? 일본이 이런 개혁들을 막 실시를 하고 있었을 때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지. 이제 뭘로 이제 주로 소외가 됐었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본에서는 조선을 치자고 하는 움직임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메이지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의견들이 나와. 어, 조선을 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지금 당장 정벌해야 된다. 조금 있다가 정벌하자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맞서게 되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정벌하자고 하는 그 파가 승리를 하고 조선을 당장 정벌하자고 하는 자들은 성질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벼슬자리 때려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돼. 근데 보면은 메이지 정부 같은 데서는 천황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이루어지고 그 천황을 이제 권력을 되찾았는데 공에서였던 관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권력을 이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버린 그 인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냐? 자기들이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 누구의 힘을 끌어들여야 돼? 백성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의 힘으로 정부에 이제 맞서려고 한 거야. 거기서 이제 등장한 게 자유민권 운동이지. 무슨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성들의 이제 힘을 키워주자는 그 운동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1870년대부터 이제 실시가 됐어. 이들이 주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관리들 멋대로 다스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헌법을 만들려면은 백성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로 뽑힌 이들로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했어.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 설립을 주장한 거야. 당연히 이거는 천황의 권위에 맞서기는 거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에서 탄압을 했었지. 여기 보면은 어, 연설회인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뭐하는 사람 같아. 이 뒤에 세 사람은 경찰들이지. 경찰들 와가지고 보면은 뭔가 방해를 하고 있지. 막 그 백성들한테 일반 그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막 그 뭐라고 하고 막 그 주먹 치켜들면서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성질 나가지고 막 얘 막 집어 던지는 거, 막 주전자 날라가고 막 명패 날라가고. 또 당시에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어, 머리 귀에 뭐 하나씩 꽂고 이제 붓 같은 거. 자, 이 사람들은 기자들이야. 기자들인데 다 자세가 돼. 무릎 꿇고 있지.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앞에 칼찬 경찰이 뭔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자, 신문지에서 정부 비판하는 걸 막아놓은 거야. 신문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정부 비판을 금지시키는 그런 활동들. 나중에 대한제국의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 점령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자, 일본에서 이렇게 탄압을 했었어. 근데 결국에는 그 자유민권 운동이 너무 이제 확산이 돼버리니까 결국 메이지 정부에서는 자유민권 운동 파중에 이런 사람들을 높은 관직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회유하는 한편 자유민권 운동의 일부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의견 들어줄게 해가지고 진짜 헌법을 이제 만들었어. 1889년의 일이야.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불리는데 줄여서 이제 제국 헌법이라고 하지. 근데 헌법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 천황이 있어. 이 헌법이 내려지는 상황인데, 헌법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이 만들고 있지. 근데 이 헌법을 만드는 이 헌법이 만들어지는 상황, 천황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총리가 그 문건 하나 전달을 받고 있지. 천황이 헌법 발표하는 내용을 적은 이제 그 문서야. 자, 천황이 헌법을 만드는 식으로 이제 그 하고 있어. 자, 천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권한이 있을까? 천황의 권한이 엄청 세겠지. 어쨌든 이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도 설립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 일본에선 대일본 제국 의회라고 불렀는데 이걸 제국 의회라고 해. 헌법이 만들어진 1889년보다 1년 뒤에 1890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 물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는 설립됐지만 서양 그 굉장히 이제 천황의 권한이 엄청나게 셌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끝나가는데 일본의 이제 그럼 침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 자,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야. 특히 이제 특권을 빼앗겨버린 사무라이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졌어. 그리고 그것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사무라이들이 그 불만을 품어버리니까 뭐 반란이 일어날 그 위험도 있고 하잖아. 중간에 이제 크고 작은 반란들이 좀 일어났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일본이 쇼군의 나라였었는데, 쇼군이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쇼군이 가장 강한 나라였었는데, 천황의 나라로 중간에 이제 바뀌게 됐지. 일본이 나라를 새롭게 이제 바꾸게 되면서, 그때까지도 외교 같은 건 다 쇼군이 맺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천황이 맺어버린 거야. 천황이 이제 조선에 이제 외교 문서 같은 거 보내는데, 뭐 그때까지는 이제 쇼군하고 조선하고 이제 사이에서는, 쇼군은 자기 일본 국왕이라고 하고 조선 국왕이지. 그래서 1대1로 동등한 관계로 이제 외교를 맺었단 말이야. 근데 천황의 명의로 이제 일본에서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당연히 뭐라 써? 일본 천황에서 썼겠지. 조선이 말이 되냐? 너희들이 왜 우리 조선이 국왕 표현 쓰네, 너희들은 천황 표현이란 건방진 표현을 써 하면서, 조선이 너네 그렇게 외교 문서를 도리에 어긋나게, 예법에 어긋나게 하면 우리 너희 그 외교 문서 못 받겠다 해버린 거야. 일본에서는 아니 조선이 감히 우리를 모욕해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약간 노렸을 것 같기도 하지만, 조선이 우리를 모욕했으니까 조선이 이참에 쳐버리자 하는 그 주장이 대두가 되는 거야. 일본에서 이전부터 옛날 막 삼국시대부터 꾸준히 한국 점령을 하려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때 와서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거지. 조선 정부의 주장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당장 조선을 치자고 하는 사이고 다카모리라든지 뭐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든지 등등 그 일부의 신하들과 또 반대편의 이제 신하들이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걸 정한론이라고 해. 한국을 정복하는 그 논쟁. 여기에서 한국 조금 있다 정복하자 하는 파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파들은 이제 밀려나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밀려났던 파들은 주장을 했어. 사무라이들 불만이 많으니까 그 조선을 정복하면 사무라이들 불만을, 사무라이들이 조선하고 전쟁하는데 불만이 다 조선한테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 주장이 무시당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직 때려치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했었던 운동 중에 그 자유민권 운동이 있었다고 했었지. 자, 정한론이 있었다는 걸.
저는 결국에는 실시되잖아. 1876년에 강원도 조약 맺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조선을 조금씩 식민지로 만들지. 그 밖에 이제 직접 군사를 동원했었던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류큐가 있었지. 일본 서쪽에 그 류큐 왕국이 있었는데, 이 류큐 왕국을 일본이 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영토로 만들어버린 거야. 1879년 오키나와 현이 설치가 돼. 마치 그 9년제가 실시되는 거야. 일본 조정에서, 일본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지명해가지고 이제 오키나와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지. 오키나와 일본 땅이 된 거야. 그 밖에 뭐 운요 사건 들어봤었죠, 여러분. 1876년에 뭐 운요를 보내가지고 조선을 이제 개항시키게 된, 강제로 이제 개항시키게 된 사건, 운요 사건. 그래서 맺은 조약이 조일 수호통상조약,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지. 그 밖에 뭐 청일전쟁 살펴봤었지. 일본이 이제 조선을 놓고 일본 조선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또 이제 조선을 그냥, 청나라에서 조선을 이제 여전히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청일전쟁이었는데, 이 청일전쟁 1895년에 끝나면서 일본의 승리로 끝났지. 시모노세키 조약을 이제 맺게 돼. 그 당시 풍경을 담은 그림인데, 이 결과 청나라가 조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동시에 일본에 땅을 떼어주게 되는데, 뭐 타이완, 대만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한편,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료동반도, 랴동반도지. 여기 옆에 이제 한반도가 있어. 이제 한반도 옆으로 이제 튀어나온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됐었는데, 요동반도가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단 말이야, 여러 면에서. 뭐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점령한, 일본의 힘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당시 일본을 경제하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간섭을 하게 돼. 삼국 간섭이라고 불려. 일본 그 류화호동반도 천안에 돌려줘라, 일본 싫은데 하는데, 결국에는 세 나라의 힘에 맞설 수가 없지. 당시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완평들 때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오른쪽 거만 설명하자면, 러시아,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서 중국 땅을 두고 일본은 뭔가 불만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랴오동반도를 반환했어. 결국에는 일본이 청나라한테 돌려준다라고 했었는데, 일본이 누구한테 이제 불만을 품게 되냐? 러시아 놈들 때문에. 이제 어? 일본에서 러시아를 이제 그 요구할 때만 로스케라고 해. 저 로스케 놈들 때문에 뭐 랴오동반도를 돌려줬다 하면서 우리가 와신 상담 해가지고 국력을 길래 러시아랑 커먼푸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결국에는 1904년 일본이 러시아를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공격하면서, 조선의 그 인천의 제물포 있지, 제물포에서 기습공격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러일 전쟁이 결국 일본의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지. 그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투가 뭐 스시마 해전 이제 있는데, 러시아 해군에 일본 해군이 이제 크게 이제 격파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 그때 뭐 그때 사령관이었던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사람이 뭐 내가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설득력 없고 근거가 없는 얘기야. 그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뭐 일본 제독이 조선의 이순신을 존경했다든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좀 약간 누그러뜨리려고 그랬을까? 일본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그 이순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아무튼 이런 그런 얘기는 좀 설득력 없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조선, 결국에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직전까지 가지. 이거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러일 전쟁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맺고 이제 을사 조약 바로 맺어버리잖아요. 을사 조약 맺으러 갔을 때 이제 일본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이제 섞여 있지. 그 미국이 이제 포츠머스라고 하는 한국 여기서 니네들 회사 하나 했었어. 보면은 일본 측과 러시아 측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포츠머스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고브라 주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그 외무대신이야. 쉽게 말하면 그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지.
이 사람이 그 조선 침략에도 굉장히 악랄한 짓을 많이 했었지. 자, 러일 전쟁이 끝나고 포츠모스 조약을 맺었었는데 이 결과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여기를 이제 식민지로 삼게 되는 그 계기가 이제 이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였었지. 다음 시간에 인도에 대해서 배울까? 오늘은 여기까지.